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뉴스바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뉴스 메뉴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은 삼성시티, 나아가 삼성왕국으로까지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내년에 개교하는 삼성 자사고가 들어섭니다. 웬만한 사립대학보다 학비가 비싸고 정원의 70%는 삼성 임직원에게 할당됩니다. 학교 설립인가 과정의 특혜와 불법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삼성 자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서강대 이호준 교수 전화 연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보수 언론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판결이 나오자 제도 자체를 손볼 심산인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으로 이 제도를 위반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 가운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주의 예언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주요 뉴스들 간추려보겠습니다. 수사팀장 교체로까지 이어졌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범죄 혐의 추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수용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는 기존의 인터넷 댓글뿐 아니라 트위터를 통한 광범위한 활동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법원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 수뇌부의 수사팀장 교체 명분이 약화됐습니다. 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단행된 수사팀장 교체와 대검 차원의 감찰은 결국 수뇌부가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저조한 투표율로 치러진 국회의원 미니 재보선에서 여당이 두 곳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화성갑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여권 권력구도 재편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두 곳 모두 원래 새누리당 의석이었던 곳이지만 예상보다 크게 벌어진 표차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외 투쟁 병행으로 대표되는 김한길 체제의 강원 줄타기 전략에 대해 당 안팎에서 수정 요구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사전투표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 투표율에도 못 미치는 33.5%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재보선보다는 8%포인트, 2011년 4월보다는 10%포인트 낮은 투표율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따른 선거 무용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캐피탈이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효성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들에게 대출해준 돈의 액수는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효성그룹과 형제회사인 한국타이어도 효성그룹과 같은 수법으로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교성그룹 조성래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회장이 그룹 총수로 있으며 조양래 회장의 차남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씨가 사장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연매출 10조 원 규모의 한진해운이 지분 15%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한항공으로부터 1,500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의 소유주는 제수와 시숙 관계로 시숙이 제수를 도와주는 셈입니다. 국세청이 이미 4년 전에 동양그룹의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부 추징금만 부과한 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비자금 규모는 2,300억 원대, 그러나 추징한 금액은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노조위원장 해고로 인한 현대증권의 노사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사측이 황두현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위원장 등 노조 상근자들을 징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두현 씨는 현대그룹 광고 협력사인 ISMG 코리아의 대표로 현대상선을 통한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정은 회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현대증권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숭례문 부실복원의 실태를 확인하는 종합점검단의 첫 현장 조사에서 단청 훼손과 이음새 분리 등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숭례문 부실복원은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고 다음 정부에 떠넘긴 또 하나의 실정으로 남게 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신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예, 오늘 조선일보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애써 살려놓은 회사 문 닫지 않게 민노총 탈퇴시켜주세요, 제발. 예, 한 회사 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일면 톱기사입니다. 예. 민노총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왜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일까요? 예. 자, 발레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발레오 전장 시스템스 코리아 이렇게 돼 있네요. 지난 2010년 초에 극심한 노사 분규를 겪은 다음 노조의 극적인 변신으로 노사 상생의 길을 걸어온 덕에 회사가 되살아난 성공 사례로 꼽혀왔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하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새 노조 설립은 금속노조 규약을 어겨서 무효라면서 2010년 12월에 낸 소송에서 발레오 노조 측이 1, 2심 모두 패소한 이후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여서 회사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렇게 또 기사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기사만 보면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이 발레오 전장이 잘 돼가고 있는데 민노총 탈퇴 이후 그게 참 보기가 싫어서 이 일부 규약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다시 이 회사 노조를 장악하려 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기사가. 네. 충분히 그렇죠. 네. 자, 1심과 2심은 금속노조 산하 조직인데 이 노조가 이제 탈퇴를 했단 말이죠. 민노총 금속노조를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노조는 말하자면은 노조 설립은 무효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에 이 발레오 전장 시스템스 코리아는 해마다 파업을 벌였고 2010년 초에 100일이 넘는 노사 분규와 직장 폐쇄까지 겪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본사는 매년 반복되는 파업을 못 견디겠다면서 공장 철수까지 검토했었습니다. 이 발레오 전장이 네.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업장으로 분류되는데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발레오는 IMF를 핑계 삼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 각종 외국 자본에 대한 특례 혜택을 봐왔던 기업입니다. 수천억이 넘는 돈을 프랑스로 가져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2009년과 2010년에도 현재 사장이 발레오가 프랑스로 철수하려 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양보를 받아냈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한 내용을 조선일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공격적인 직장 폐쇄를 자행했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직원까지 포함해서 공모해왔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조 사무실 단전 단수의 농약 살포까지 판결을 짓밟는 발레오. 그리고 노조원을 패도 돼요? 객값을 물어주면 되지. 발레오 사측 막말. 이런 제목입니다. 직장 폐쇄, 용역 깡패 투입, 노조 탈퇴 공작, 노조 와해 이런 것들을 착착 진행해온 회사가 바로 발레오입니다. 예, 이런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걸 지금 쟁점화한 만큼 이 사태의 정확한 시시비비를 뉴스발을 통해서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선일보 기사 내용에 보면은 뭐 규약 얘기를 하잖아요. 금속노조에 들어가는 건 되고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 규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규약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전교조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가 생각이 났어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전교조에는 악법도 법이다. 민노총 그리고 반려 노조에 대해서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 예. 사실 뭐 어제도 잠깐 김영민 PD께서 사 언론 같은 경우에 예. 어떤 경향성을 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도 경향성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예. 수 있고 그것을 밝힌다면 예. 뭐 그것도 하나의 언론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경향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예. 이중잣대와 결합된 경향성은 악입니다. 예.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본 말이죠. 1심, 2심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대선 불복은 안 되고 판결 불복은 되는 겁니까? 조선일보는? 국민참여재판도 그렇게 억지를 부려가면서 폄훼하더니 말이죠. 예. 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선일보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 확대해야 한다. 행여나 이걸 모르고 피고인들이 신청을 안 할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내용까지 사설에 담았던 조선일보 아닙니까? 하여간 계속 자기들의 이익과 정치적 책략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 또 이런 정치적 선택들에 대해서 끝없이 폄훼하고 또 무력화시키려 하는 이런 조선일보의 그 시도, 우리는 좀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네. 아무리 법률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보도는 법이나 구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아니라 개별 건건이 나온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법 위에 군림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로 읽히는 부분이에요. 예. 자, 오늘 조선 동안을 또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나물릉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두 곳 모두에서 완승했습니다. 다른 모든 언론은 사실상 이 서청원에 귀환 이후에 친박 진영 내 권력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상당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조선일보 제목 보겠습니다. 서청원 7선, 여야 득표율 격차 대선 때의 2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선 불복하려는 야당들 봐라. 지금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계속 대선 때, 그 댓글 사건 때문에 승부가 뒤집혔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재보선을 보면은 특히 수도권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격차가 2배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잔뜩 담고 있단 말이죠. 예. 물론 3면 분석 기사에서는 이실직고를 합니다. 후보 중량감에서 큰 차이, 낮은 투표율도 영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때의 2배. 근데 보십시오. 예. 득표율 격차가 2배 난 거 맞죠? 예. 근데 유권자 대비 실질 득표율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표율과 무관하게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유권자 가운데 몇 %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됐느냐. 예. 서청원 후보 같은 경우에 요번에 유권자 대비 실질 득표율은 20%입니다. 예.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때의 실질 득표율이 39.1%였어요. 예. 실질 득표율이 반토막 난 거죠. 예. 뭐 덮어놓고 여야 후보 격차가 이 정도 났다. 만으로 이렇게 제목을 뽑는 거 이건 좀 무리죠. 무슨 의도를 담고 있는지 확연히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동아일보는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재보선 낙승 새누리 국정 동력 얻다. 이게 일면 제목이고요. 3면으로 가보면요. 국정원 의혹보다 지역 일꾼론 더 먹혔다. 예.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여파가 있기를 바라는지 동아일보의 그 염원, 희망이 여기 여실히 녹아 있습니다. 뭐 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종편, 제어가 심사가 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또 적절하게 새누리당 또 여권에게 뭔가 좀, 잘 보이려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실 분들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 동아일보는 그렇다고 치고요. 예. 근데 YTN은 왜 그렇습니까? YTN? YTN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새누리, 국정 운영 탄력, 예. 민주, 예. 대여 공세 제동. 이 대여 공세 제동 그런 말은 또 처음 듣는데 조중동에서도 뽑지 않는 제목을 YTN이 달고 있군요. 예. 자, 민주당은 이번 선거 왜 졌을까? 어제 보니까 상황실도 안 만들었다 하더만요, 보니까. 재보선, 개표 상황을 파악할 상황실조차도 만들지 않았다 하니, 이거 완패를 이미 예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겨레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오늘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왜 민주당은 졌는가? 정치적 호재 못 살리고 속수무책 완패.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당장 민주당 일부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죽어라고 해봤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김한길 대표가 좀 소극적이었다. 아무리 어려운 선거라 해도 김한길 대표가 화성에 며칠씩 머물며 온 힘을 쏟아부었다면 새누리당의 압승을 안겨주지 않았을 것이고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도 재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손학규 상임고문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독선, 독주, 오만의 극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방 날릴 기회였는데 손 고문이 판단을 잘못했다며 손 고문을 비판했다. 하지만 손 고문의 불출마를 온전히 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불출마를 결정한 손 고문도 잘못이지만 그를 더 설득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린 김한길 대표도 문제다. 이기기 어려운 공천을 했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신이 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반문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예. 오늘 국민일보 기사가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이 홍영표, 지금 민주당 부평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분은 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었습니다. 예. 비망록을 발간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때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 대신에 문재인 지원해달라. 공동신당 창당을. 그러니까 민주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이 이게 나서달라. 대신 그 당의 전권은 나에게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권은 당신이 갖고 당권은 나한테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대통령은 안철수라고 분명히 명시해달라 이런 요구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신당 창당 전권을 요구한 것과 별개로 이제 후보 단일화 발표 시에는 미래 대통령은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명시해서 밝혀달라. 그런 이야기를 안철수 후보 쪽에서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비망록 내용의 핵심은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하여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실없는 그런 후보 양보가 아니라 이거 여러 가지 조건을 제기했다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 친노 진영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의 순수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좀 더 강화된 그런 반박을 할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 시점에 홍영표 의원은 이걸 왜 발간했을까요? 아마도 안철수 신당이 이제 뜨려고 하는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해석하는 서울신문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은 여러 가지 비판, 평가들이 나오겠지만, 예. 이 좀 본인 스스로도 비망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아야 될 그 내밀한 협상의 내용들인데, 네. 이런 걸 공개해놓고 NLL 대여로 공개했다고 대여 공세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순수성의 의심이 간다. 그 당시에 협상도 네. 이 비망록의 발간으로 순수성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예. 이런 비망록을 발간한 이런 배경에 대해서도 독자 그리고 이 청취자들께서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 아직 책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국민일보하고 서울신문은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서 책 내용을 확인했다. 이렇게. 책 표지 사진까지 들어있군요. 표지 사진만 이렇게 있고 책을 직접 입수해서 읽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법원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 감찰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상당히 당혹스러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늘 경향신문 오면에 실렸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지금 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찰에 적용할 징계 기준이 애매해졌어요. 우선은 그 보고 누락이 가장 큰 문제인데, 하지만은 이 조영곤 지검장은 그 윤석열 팀장이 집에 왔다, 사담만 나눴다, 정식 보고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습니다. 향후 수사팀이 상부에 보고할 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이런 매뉴얼이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징계를 해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팀장은 그 집에 가가지고 자기는 보고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집에 가서 보고한 거에 대해서 또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그런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일단 보고를 받았으면 시사를 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자리에서 말이죠. 장소가 조영곤 지검장 집이었기 때문에 그건 보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그와 관련한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 이 점이 문제입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누락이다. 보고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 뭐라 할 그런 감찰에서 징계를 할 그런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게다가 공소장 변경이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윤석열 팀장이 옳았다. 이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감찰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일보에 좀 이목을 끌만한 기사가 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직 검사가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상부 보고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수사를 진행해서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는 시작이 됩니다. 형이라고 불렀네요. 형. 윤석열 형. 윤석열 형과 조영곤 검사장 중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이 글. 이 글을 쓴 사람은 임무영 대전 고검 검사입니다. 자, A4 용지 석 장 분량의 편지 글이라고 하는데 사법연수원은 6기 선배긴 합니다. 임무영 검사가 말이죠. 그렇지만 나이는 3살 아래입니다. 윤지청장보다 말이죠. 서울법대 후배기도 하고요. 자, 이 임무영 검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은 이 부당한 수사 개입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형의 행동으로 검찰 조직이 저항권의 대상이 돼야 할 불법적인 조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당당히 책임져라 이런 식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부당한 수사 개입에 대해서 저항하면은 안 된다. 외부에다가는 검찰 조직이 이 불법적인 조직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검찰 내부가 흔들리게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올 수 있고 내부에서 옳지 못한 관행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조직 아닌가요? 네, 왜 검찰 내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뀌다 보이느냐? 당신은 이거에 대해 책임져라. 라고 이렇게 동료 검사가 이렇게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군요. 평소에 형이라는 호칭을 좀 쓰십니까? 저는 형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은, 예, 그렇죠. 뭐 사적 관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예. 저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거든요. 예, 5년 전에 전에 형이라고 하던 사람들, 또 제가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찢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호칭이 오히려 더 그 관계를 왜곡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윤석열 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의 충고처럼 그렇게 오해될 만한 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생각이 다른 분들이고요. 윤석열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하고 가까웠냐고. 아는 사람이냐고. 동생으로 인정하고 있냐고. 예. 처음 본 사람입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임무영 검사가 쓴 글, 그 글의 또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또 지금 검찰 상층부로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글이 말이죠. 예. 자, 오늘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서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에 이렇게 반박성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박근혜 비방 국민참여재판 4건을 살펴보니 의혹 제기한 근거의 설득력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는 것이 한겨레 기사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은 설득력이 있으면 무죄, 설득력이 없으면 유죄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말한 식으로 뭐 감성에 의해서 뭐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집중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향신문 6면을 보면은 선거법 참여재판, 재판부와 의견 엇갈린 경우는 한 건뿐이다. 총 11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봤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범죄 판단이 아닌 법리적인 그런 이유에 따른 그런 판결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한국일보의 제목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정쟁, 색안경 낀 당신이 틀렸어.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건 따옴표도 없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감성으로 판결이 좌우된다. 검사가 설득을 잘못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반박하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다. 유사 사건인 그 유사 사건의 경우 호남이나 영남이나 똑같은 판결이 나왔다.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정치인 사건 또 정치와 유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야 한다. 재벌 재판의 일반인을 배제하는 꼴이다. 흔들기보다는 실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 증여세 누락,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겨레와 국민일보에 제기된 의혹은요. 고액 연봉 논란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석 달간 1억 6천만 원을 받은 이런 전력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고요. 국민일보 8면을 보면은 김진태 후보자가 자녀들을 대학 시절 용돈을 많이 주신 모양이에요.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태 자녀들 대학 시절에 억대 재산 보유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용돈 세뱃돈 받아서 1,500만 원씩 모아가지고 뭐 그랬다는데 아이고 참 이거 원. 자, 유영익 위원장의 자녀 사랑도 각별합니다. 오늘 한겨레 경향신문 13면을 보면은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이 평창동 빌라를 아들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당시 2000년에 구입을 했는데 아들이 그때 나이가 28살이고 당시 신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때였다는 겁니다. 구매자금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 이에 대해서 유영익 위원장은 외국에 사는 이모들이 도와줬다고 말하는군요. 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28살이 평창동 빌라를. 외국에 사는 이모들이 도와줬으면은 송금 내역이 있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그걸 공개해 주면 의혹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이 구입 당시 액수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경향신문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증세를 하긴 할 모양입니다. 증세를 하긴 할 모양인데 부자 증세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부가세와 주류, 담배세 이걸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간접세를 올리겠다는 거죠. 간접세는 뭡니까?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내는 그런 세금 아니에요? 부자도 술 먹고, 부자도 담배 태우고, 부자도 이런저런 물품 사고. 그래서 부자들이 담배도 안 태우죠. 안 태우나요? 서민들의 흡연율이 그렇죠. 더 높습니다. 생각하냐? 또 따지고 보니 또 그러네요. 예. 서민들이 주로 담배를 태우는 걸 생각해 본다면 뭐 사실상 서민 증세가 되겠군요. 예. 이런 정부의 중장기 조세 정책 보고서가 오늘 경향신문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부자 증세하라 그랬더니 부가세 증세를 해요. 네. 잘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은 자신의 수업 시간에 뉴라이트 교과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이 교과서를 토대로 강희 씨가 16주 모두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 찬양한 것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유영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비판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은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런 처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벌금 100만 원, 2번 벌금 300만 원, 3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번 곤장형.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这是一档电视剧。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 예. 돈을 계속 시중에 풀겠다는 그런 방침인가요? 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그저께하고 어제 가장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예. 매년 35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달러를 푸는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채권을 사들이는 속도를 조절하기에 앞서서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더 기다리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최근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최근 몇 개월간 좋아질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났던 차량 폭발 사고 결국 테러였군요. 지난 월요일에 중국 천안문 앞에서 발생한 의문의 차량 돌진 사건이 테러로 확인됐다고 중국 공안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차량을 몰고 돌진해서 사망했던 테러 용의자 3명이 일가족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예. 사건 차량 안에는 쇠몽둥이, 또 장도, 큰 칼이죠. 그리고 휘발유통, 또 성전이라는 문구가 써있는 깃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당국이 테러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우스만 아이산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그의 부인 또 모친이 사망을 했는데요. SUV 차량을 몰고 천안문 앞 인도로 돌진해서 관광객을 들이받은 다음에 그 차 안에 있던 휘발유통에 불을 붙여서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고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테러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 세 사람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소수민족 위구르인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위구르 독립운동 세력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그에 앞서서 중국 정치 권력의 상징인 천안문 앞에서 테러를 저지름으로써 독립 요구를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그냥 생활고를 비판한 자살 공격일 수도 있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공격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근데 이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중국의 다수파인 한족들이 정치 경제적인 기득권을 다 차지하면서 위구르인들이 거기에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생활고를 비관한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미가 짙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어떤 곳입니까? 중국의 3대 소수민족 자치지역은 이 신장 위구르하고 티벳, 네이몽구 이렇게 세 곳인데요. 최근에 세 곳 모두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 그리고 시위대하고 공안 사이에 유혈 충돌로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흔히 티베트 문제가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부와 권력에 대한 독점 이게 가장 심한 곳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그 지역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많은 게 주요한 원인입니다. 근데 왜 티베트가 더 많이 부각되느냐라는 걸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구르인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라서 이 서방 언론이나 정부들이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자결권은 강조하면서 위구르인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는 일종의 이중잣대인데요. 그렇게 보면 위구르인들은 한족하고 또 서방 양쪽에서 소외되고 차별당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구르, 티베트 말고 한 곳 네이몽고는 내몽고를 말씀하는 거죠? 예. 네. 자, 일본 아사히 신문에 어제 특이한 사설이 등장했어요. 군데군데 먹칠이 된 사설이 실렸는데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 비밀 보호법안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파격적인 편집이었습니다. 특정 비밀 보호법안은 지금 일본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언론의 취재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그 법에 따라서 사설을 쓴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설에는 중간에 아베 총리의 동정을 표시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27일 총리 일정을 예로 들어서 시, 분 이런 세부 내역에다가 먹칠을 해서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자민당의 고이케 유리코 의원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각 신문들이 총리 동정을 보도하는 것은 알 권리를 넘어선 거다라고 발언하는 것을 비판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인터넷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제목을 보니까 총리 동정도 땡땡땡 하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 통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해봐도 반대하는 의견,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예. 또 이틀 전에는 법학자라든지 변호사 이런 법률 전문가 270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밀보호법안이라는 것은 방위와 외교, 또 첩보행위, 테러 이런 정보 중에서 누설될 경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된다면 이거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또 그거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처벌의 범위와 수위 이런 것들이 크게 늘리는 거고요.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 법이 재무장으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수단으로 이 법을 보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크게 침해하고 있어서 여론은 뭐 아주 나쁜 상황인데요. 아베 재무장 행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몰래 추진하다가 적발된 것이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다음 달 11일부터 우리 국방부 주관으로 서울 안보대화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일본 방위성의 니시 마사노리 사무차관도 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NHK 방송이 서울 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차관 회담이 조율 중에 있고 그게 성사가 된다면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앞으로 다시 열어서 작년 6월에 추진이 중단됐던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문제를 일본이 한국 쪽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어제 보도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차관 회담이 열리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하고 군사정보협정이 다시 다뤄지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면 현안에 대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군사정보비밀협정을 협의하는 걸 사실상 시인한 셈이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HK의 보도로만 보자면 아직까지는 일본 쪽의 희망사항인데요. 우리가 협의에 응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 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또 한 번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우리 국방차관이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한반도 진출 문제만 우리하고 협의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말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시점에 이런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인지 많은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러네요. 일본 요코하마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가 조선학교에 매년 지원하던 보조금을 올해는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어제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1982년부터 30년 동안 받아왔고 또 1,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3차 핵실험을 이유로 안 주겠다는 겁니다. 요코하마에는 초등학교 2곳하고 중고등학교 1곳이 있고 또 현 전체로 보자면 5개의 조선학교가 있는데요. 현과 시로부터 모두 보조금을 못 받으면서 교원들이 2, 3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처지라고 합니다. 제1조선인들이 세금은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는데 이런 교육 지원에서는 차별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시민들한테서도 이런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부당한 조치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무인 공격에 의한 피해 통계 이번에 발표가 됐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파키스탄에서 2008년 이후 317회에 걸친 미국의 무인기, 드론 공격으로 모두 2,22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인은 67명이었습니다. 미국의 드론 공격은 부시 행정부 때는 50회가 안 됐었는데요. 오바마 정부에서는 첫 임기 4년 동안 400회가 넘게 있었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이 4개 나라가 드론 공격에 주무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드론 공격을 선호하는 것은 반전 여론이 높은 미국 시민들의 눈길을 피해서 몰래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몰래 한다는 것은 곧 전쟁의 책임도 피하겠다는 거라서 일반적인 군사작전보다 더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김문환 이사장 존재의 의미를 추궁당하는데 민주당 최민희 무소속 강동원 의원 저희가 지난 2월부터 국위 박문진 이사회 회의록과 속기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요청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선 첫째 회의록 관련해서 올해 5월 2일부터 최근까지의 회의록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속기록 관련해서는 속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어젯밤 9시경, 어제 밤늦게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카드 사용 내역 자료가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부실 자료가 왔어요. 최소한 지난번 김재우 이사장의 경우도
장소까지 명기된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장소에 한 글자를 빼고 주셨거든요. 근데 장소가 없이 그냥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는 식으로 쭉 정리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지난 4월 29일 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임시국회 전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출 안 해요. 제출 안 한 이유가 뭐냐? 이사장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출하지 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업무 현황이라도 와서 실무자가 국회 우리 회관에 와서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사장이 하지 마라 이래서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6개월 만에 몇 개 자료가 왔어요. 근데 그 내용조차 보면 아주 형편없는 자료들만 보냈어요. 그리고 검토 중이다, 대리다, 영업비밀이다 이 이유를 달아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검토 중이라면서 자료를 거부한 사례가 업무 추진비 예산 및 지출의 현황, 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이 검토 확인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는 건데 2008년도 이후 걸 제출해달라는데 검토 중입니까? 이번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추군. 공영방송 MBC 맞죠? 예, 공영방송 MBC가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MBC가 기자와 PD를 대상으로 소송 진행 중인지 아세요? 몇 명이에요? 김문원 이사장. 뭐라고 답했을까? 해고자 수도 검토 중이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답변 준비를 안 해오셨어요? 몇 명이에요? 한 90여 명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449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이게 449명이에요. 지금 파업에 참가한 MBC 직원 81명을 상대로 해서 직원 개인에게 재산 11억 3천만 원의 가압류를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MBC 해직 언론이 몇 명입니까? 말씀해보세요. 아까는 너무 적게 이야기했으니 이번엔 세게 불러볼까? 해직원이 한 10명 되죠. 네? 10명 되죠. 네? 7명 아닙니까? 7명. 7명. 7명이잖아요. 이분 한 분도 안 만나보셨죠? 예? 예, 안 만났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50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 화성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와 박명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 사업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업 행위를 보여 카드업계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며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해서 위안부로 삼은 법정 기록이 최근 공개됐지만 아베 정부가 증거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외국 정상을 상대로 한 국가안보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협의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삼성이 만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계의 논란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등록금이 웬만한 사립대보다도 높은 비싼 학교입니다. 정원의 70%가 삼성 임직원 자녀에게 할당된다는 점에서 신귀족 학교로도 불립니다. 게다가 설립 과정에 특혜와 불법이 개입돼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죠. 삼성고 설립에 반대하는 서강대 이호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호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학교 정식 명칭이 은성고입니까? 삼성고입니까? 은성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삼성고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이 이제 부지와 이제 돈을 대서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편의상 삼성 자사고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네. 학교의 이제 정식 명칭은 아마 은성고등학교, 은성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설립 재단이 은성학원이고, 네. 또 저도 은성고로 정해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삼성고로 아예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도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냥 오늘 진행하면서는 삼성고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삼성고가 신입생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뭐 내년 봄에 바로 개교한다는 일정입니까? 네, 현재 일정상으로 보면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 가을 이제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이제 입학 원서 접수와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삼성고 설립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던데 교수님도 설립이 취소돼야 된다는 입장이신지요? 삼성이 운영하는 이런 이제 자사고는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게 이제 부모의 경제적인 지위라든지 뭐 직업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이제 다르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일종의 계급적인 신분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대기업이 이제 그것을 나서서 이제 주도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인데, 예. 삼성은 그 대표적인 이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앞으로 설립되려고 하는 지금 뭐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이와 같은 자사고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그 자사고 설립은 일단 인가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현재와 같은 이제 학교의 우열을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이죠. 현재와 같은 이런 그 자사고, 일반고의 시스템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배약하기 위한 좀 그런 지혜도 좀 모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삼성 자사고 설립이 유사한 재벌이 직접 설립하는 그런 자사고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우려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게 단순히 그냥 우려가 아니라 네. 뭐 이미 많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사고 중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그 설립한 학교들이 일부 벌써 있기도 하지만 네. 앞으로의 계획만 보더라도 포스코가 2015년, 또 현대제철이 또 2015년, 그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뭐 2016년에 이 자사고를 지금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자사고를 설립하려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요? 본인들은 사회 공헌이라고 할 텐데 이게 자사고가 돈이 되는 사업입니까? 돈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네. 이제 삼성을 치자면 이제 삼성의 자사고 또 삼성이 운영하는 또 성균관대 뭐 이런 이제 학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업이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은 이제 학교 기관들을 이제 직접 설립해서 운영함으로써 또 거기에 그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전형 그리고 또 다른 또 뭐 고위층 자제라든가 이제 이런 그 아이들에 대한 입학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특권 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좀 사회적인 그런 특권 계층의 어떤 네트워크,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럴까요? 예.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겠죠. 네. 삼성고 같은 경우에 임직원 자녀 입학 비율이 70%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임직원 입학 비율 할당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제 삼성의 어떤 인맥이겠죠. 네. 인맥을 이제 계속 관리하고 또 임직원들의 자녀가 역시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이제 물려받아서 그 특권 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을 계속 확장시켜주고 그럼으로써 일단 삼성 직원들 뭐 이런 삼성 공동체라 그럴까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삼성 같은 대기업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이 지역이 삼성 임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거기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어서. 그럼 네. 이런 입학 비율을 두지 않더라도 그 학교는 결국 삼성 임직원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되는 게 아닐까요? 꼭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삼성의 이제 직원들이 그쪽 지역에 많이 산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자사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 직원들이 네. 오히려 그 동네보다는 사실은 서울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삼성이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데, 등록금도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더 근본적인 문제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대기업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친분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네트워크들을 아이들 단계에서부터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교육을 좀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결국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사회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그 사회적인 이런 네트워크에서도 소위 이제 친삼성의 어떤 그런 이제 좀 고위층들을 좀 관리한다 그럴까요? 네.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까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하나은행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아닙니까? 네. 예, 그곳의 그 하나은행 임직원 입학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 제가 그건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한 30% 정도인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사 검색해보니까 저희 제작진이 20%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에 비해서 삼성 같은 경우는 70%고, 이것이 단순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삼성 임직원의 자녀라기보다는, 서울 본사나 이런 그 전국적으로, 그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학비가 어느 정도나 되기에 귀족 학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학비가 지금 정확하게 책정이 됐는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네. 상당히 좀 비싼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설립 인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부지 소유자 문제,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네, 지금, 자사고 설립이 되는 곳이 이제 아산시 탕정면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예. 그 자사고의 그 부지를, 국가기관에서 지금 이제 삼성에다 무상 증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다가, 또 준공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학교 법인이 그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무상증여한 부분 외에 이제 다른 또 교지 부분인 또 학교 설립 부지가 있는데요. 예. 그 학교 설립 부지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사립학교법에 의하면은 그 학교법인 명의로 그 설립 부지를 이제 소유해야지 설립 인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현재 이제 그 설립 부지의 그 등기 명의가 삼성 디스플레이 등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설립 인가가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충남교육청, 그 인가권을 갖고 있는 충남교육청의 국장이요, 삼성고의 재단 이사를 겸직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국감 때 이제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현재 그 자사고의 법인 이사를 맡고 있는 분 중에서 충남도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사실인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을 하다가 퇴임하고 이사를 한 게 아니라 국장 신분으로 이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관련 법에 보면은. 또, 네, 그분이 이제 교육정책국장을 할 당시에. 네. 그 자사고의 설립 계획을 승인하는 일을 또 맡았거든요.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특혜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아예 그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 공무원들이 퇴직을 한 뒤에도 그 학교 법인의 등기 임원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사립학교법 이제 위반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은 법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예. 그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 문제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 2년 내에는 학교 법인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충남교육청 정책국장이 삼성고 재단인 은성재단의 이사를 겸임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니까 반대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규는 퇴직 후에 해당하는 것이고 문제가 됐던 정책국장은 현직 신분으로 이사를 겸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법학자로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는 이제 법 해석상으로는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법의 규정 취지가 네. 교육 공무원이 이제 실제 이제 그런 교육 운영과 관련돼서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로 가는 거를 이제 퇴직 후에 맡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교육 공무원과의 어떤 일종의 좀 특혜라든지 부정 비리의 그런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좀 금지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취지에 비추어 보면 퇴직 후에 이제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취지는 당연히 현직일 때는 당연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현직일 때는 오히려 가능하고 퇴직 후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법조문을 해석한다면 그거는 법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식의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고가 들어서는 아산 탕정 지구에 대해서 삼성 왕국이라는 얘기까지 있고요. 실제로 삼성고 인근 도로는 삼성대로로 명명이 돼 있던데요. 이런 식의 산업단지 개발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제 한 지역의 이제 모든 네트워크와 모든 자원을 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기업 재벌이 전부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상적인 공동체 운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 사회의 어떤 건전한 시민들 사이에서의 네트워크라든지 교류를 파괴시켜 버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커다란 문제일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 충남 지역, 특히나 천안, 아산, 이 지역은 비평준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데 또 다시 삼성고라는 자사고가 들어서는데 현지 반응은 어떻든가요? 일단 아산 지역에 이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네. 이 삼성 자사고의 설립을 반대하는 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 대책위원회에 이제 많은 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삼성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라고 하는 이제 대기업이 이제 교육 영역까지도 들어와서 교육을 이제 독점해버리는, 대기업들이 독점해버리는 사태로 연결되고, 이것이 결국은 어떤 교육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충남 아산 이 지역은 이게 평준화가 지금
비평준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자사고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충남 지역의 공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삼성고 설립 반대 취지의 1인 시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이 자사고의 설립 문제를 좀 많은 시민들과 함께 네.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확장시켜 보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네. 사실 지금 이 자사고의 문제가 마치 이제 좀 학생들에게 좀 경쟁을 통해서 좀 좋은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이제 특권학교로 변질되면서 특히 대기업들이 이제 너도나도 앞장서서 자사고 설립을 함으로써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서열화돼 버리는 것이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형태로요. 네. 이런 문제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제 교육 개혁을 위한 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또 전문가들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삼성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은 또 법적 대응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서강대 이호준 교수와 함께 삼성 자사고 문제 짚어봤고요. 인터뷰 진행하면서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삼성고 등록금 수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1인당 연간 학비가 84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전국 다른 자사고의 평균 학비보다는 200만 원이 더 비싸고요. 또 사립대 평균보다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 임직원 자녀들은 할인까지 받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일부 족벌 신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여론의 도마에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배심원들이 감성적으로 또는 정치 성향에 따라 편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살해 사건 보도와 관련한 이른바 낙곰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서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안도현 시인의 경우 배심원단의 무죄 판결로 선고가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지자 이들 언론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추진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천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광주에 가신 지 반년이 넘었군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지금 제가 지난 총선에 낙선한 바람에 우리 노정면 그의 경우와 다르긴 하지만 저도 일종의 지금 해직 상태에 있지요. 그래서 뭐랄까 궁리하다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부터는 재충전도 하고 또 특히 제 고향인 호남 분들과 민주당과 개혁정치의 미래를 새롭게 모색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호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 때문에 화성에도 가시고 포항에도 가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입니다. 예. 말이 광주에 있지 더 그럴 수는 없고요. 예. 절반 정도는 아무래도 서울에 와 있고 그러죠. 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솔직히 대체로 예상은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정말 반성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대선을 계기로 해서 어떤 우리 민주당의 명량이랄까요? 그것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재보선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났죠. 네. 당선하지 못한 것은 뭐 예상된 일이지만은요. 사실 득표율도 사실 매우 낮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더 어떤 뭐랄까요, 좀 더 비장한 자기 변화,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으려는 네. 그런 좀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글쎄 그런 비판들은 대선 이후에도 수차례 나왔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세 가지라고 할까요? 하나는 우선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당이 국민의 큰 틀로 봐서 국민의 신뢰를 못 얻었지 않습니까? 네. 예, 대선에서 승리한 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왜 그런지 하는 데 대한 뭐 반성,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책임질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하는 등등의 문제. 그래서 거듭나는 우선 자기 반성과 책임과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갈수록 더 삶이 불안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양극화의 문제, 민생의 불안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한 우리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 보통 분들이나 심지어는 당원들을 만나면은요. 예. 물어봅니다. 혹시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은 정답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시죠. 근데도 누가 정책위 의장인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아직도 민주당이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게 그런 문제가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당내 시스템에 아직 기득권의 문제랄까요? 어떤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민주당이 완전한 당원, 풀뿌리 당원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네.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다든가 할 때 민주당원 전원이 참여해서 투표하는 민주당판 보통선거제입니다. 예. 그런 민주적인 제도라든가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선거 때 공직 후보를 공천하는 문제도 완전하게 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공천권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해서 당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는 정책과 비전의 문제, 다른 하나는 우리 민주당 자체 기득권을 넘어서서 어떤 상향식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최근 언론과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못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 부정 행위들이 정말 자고 나면 일어난 것처럼 발견되는 것처럼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혹시 무슨 극우 트위터리안들이라든가 이런 공격을 받으신 건 없어요?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말하자면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건 탑도 없는 소리지요. 대선이야 민주당 입장에서 또는 작년 문재인 후보 선대위 입장에서 이미 어떤 더 이상 대선에 불복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법적으로도 30일인가요? 선거 끝나고 일정 기간 이내에 그 문제를 대법원에다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지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선대위를 함께 하셨던 분들의 입장은 이미 잘 정리돼 있죠. 벌써 오래전에 작년에 정리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와는 별도로 이 국가기관들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나오고 지금 국정원뿐만 아니라 보훈처도 나오고 심지어는 엊그제 보니까
안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일부에서도 했다는 그런 주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정부기관이 아닌 제한군인회도, 사실 저도 제한군인회 회원입니다. 근데 제한군인회도 유사한 일을 벌였다는 주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짓들이야말로 사실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짓이었기 때문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을 흔드는 국가 변란 사건입니다. 저는 국가 변란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더구나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년에도 어제도 선거가 있었고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앞으로 두고두고 선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만 나오면은 무슨 대선 불복 아니냐 하고 말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뭐랄까요, 단세포적인 정치 공세랄까요? 예. 정치 공세 중에서도 극히 말하는 저급한, 네. 정말 단세포적인 부당한 공세라고. 그럼 민주당이 그런 공격을 할 때마다 화들짝 놀라고 손사래를 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민주당의 입장이 이미 지난해 대선 직후에 다 정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사안이 정부기관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은폐됐던 그런 당시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드러난 것이 말씀대로 국가 변란에 준하는 그러한 사태라면 그 대선 불복 여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겠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선 첫째로 일부 국민 중에는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네. 수개표를 요구하면서 대선 결과에 일을 제기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일단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뒤질 수야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또 이제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도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노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은 정당한 야당으로서 또 이해관계자로서 선거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로서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수위의 문제겠죠. 자꾸 이제 밖에서 의혹이 차 있는 분들은 좀 너무 민주당 특히 지도부가 너무 약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다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의 최종적인 수호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를 막고 입을 닫고 또 감고 계시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당이 어떤 입장을 정하는 것은 그 당의 사정이겠죠. 다양한 수위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마치 지금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대선 불복이라는 입장을 어느 당도 어떤 사람도 공표하거나 공식화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게 그런가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죠. 모든 국민이고 또 어떤 경우에 평당원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만 여권에서는 참여정부 때 천 장관께서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당시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먹이는 것은 그때 법무부 장관 당시에 제가 네.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그밖에 다른 일이 있을 리가 없었고요. 근데 저는 저의 불구속 수사 지휘하고 네. 지금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공안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째, 저는 불구속 수사의 헌법적 원칙 그리고 법치주의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하려던 검찰에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라고 지휘했습니다.
네. 사실은 강정구 교수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범죄 사실이 무슨 인터넷에 글을 썼다는 겁니다. 네. 인터넷에서 글을 써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건데요. 그 사건에서는 무슨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뭐 이런 그 구속의 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강정구 교수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구속 사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검찰이나 경찰이 그걸 뭐 국민 감정 운운하면서 구속하려고 했던 거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정말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공안정부는 사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고자 정당하게 검찰이 지금 최동욱 전 총장을 필두로 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처벌하려고 기소하려고 하는 것을 그걸 하지 말라 하고 압력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를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혀 그 방향이 다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저는 법에 규정된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네. 떳떳했기 때문이죠. 그 강정구 교수라는 분이 저하고 무슨 친척 관계나 친분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 관계에 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최동욱 전 총장이나 누구죠? 그 윤석열 팀장이든가요? 네. 윤석열 검사죠. 윤석열 검사에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몰래 압력을 넣다가 안 통하니까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 혼외자 문제를 뭐 빌미로 해서 뭐 찍어낸다든가. 네. 윤석열 팀장의 경우에는 뭐 국정원에 그 압수수색 전에 국정원에 사전 통보 안 했다는 이유로 지금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네. 낙마시킨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요, 이 국정원법에 압수수색 하기 전에 국정원에 통보하라고 검찰들어 통보하라고 하는 조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문이 과연 말이 되는 조문인가 생각해 봐야죠. 아니 예. 수사기관이 가서 급습을 해서 뭘 압수하고 수색을 해야만이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압수수색 대상자한테 야 나 압수수색하러 가니 미리 너희들 알고 대비해라 이렇게 통보해 주라는 것이 국정원법이란 말이에요. 이 국정원법 조문은 과거의 국정원이 그 당시에는 국정원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중앙정보부입니까? 네. 예, 유신 시절이나 그 이전이나 뭐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국정원을 축으로 해서 모든 국정에 개입하고 사실은 국정을 통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 국정원에 손대지 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그리고 운영됐던 법조문인데요. 하여튼 이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은 그 윤석열 팀장을 배제시켰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곳은 이 절차적으로나 이것도 전혀 뭐 제가 했던 투명한 권한 행사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지요. 네. 제가 볼 때 다른 점이 또 하나 보이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검찰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보면 이렇다 할 반발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검찰 내부의 뭐라고 할까 외압에 대처하는 뭐 그 당시 천 장관께서 뭐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는데 반응하는 양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랑 지금이랑 이 부분도 많이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저도 굉장히 사실은 실망스럽습니다. 전문 검사들이 사실은 최동욱 전 총장이나 윤석열 검사 지금 네. 검사죠.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뭐 굳이 검사의 정치성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뭐 그동안 지금 야당에 뭐 유리한 결정이나 뭐 했던 그런 분들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나는 의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여러 행적 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무슨 검사로서의 또는 검찰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자존심이라 할 수도 있고 네. 직무상의 어떤 원칙 이것을 지키려다가 지켜나는 판인데 사실은
전혀 검찰 내에서 반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사실 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미 우리 전문 검사들을 포함해서 검찰 이 전체적 분위기가 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지난번 언론의 분석으로는 지금 뭐 검사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만 판검사들이 지나치게 서울의 무슨 파락군 출신들 뭐 외고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훨씬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법치주의를 지켜내려는 의지 이런 게 약화된 거 아니냐는 그 분석을 한 것을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 예, 뭐 앞선 시간에 저희가 삼성 자사고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이런 교육의 양극화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한 어떤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로의 회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중요한 정치 사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군요. 뭐 그런 걸 좀 보입니다. 예. 자,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말씀을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이게 참여정부 때 도입된 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또 참여정부가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요. 네. 사실은 대법원에서 당시에 대법원에서 그 주도한 일입니다. 말하면 주도라기보다도 뭐 선도했달까요? 이니셔티브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사법제도 뭐 개혁위원회인가요? 그런 한승원 그 전 감사원장께서 그 위원장을 맡으셔서 그걸 한 건 사실인데, 네. 그보다 전에 대법원에 사법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가 있었어요. 대법원 자체에 사법 뭐 개혁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민참여재판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법원 사법부에서 선도를 했고 이니시에이티브를 했다. 선도를 했고 그것을 참여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민관 합동에 무슨 큰 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기간 논의해서 채택한 거죠. 네, 그런 논의의 결과 그 정부 안이 마련된 것이 기사에 보니까 2006년 12월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당시가 법무장관 재직하시던 시절이죠? 2005년 12월이 됐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법무장관에 해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돼 있더군요. 그 위원회에서요. 그렇군요. 예. 그 당시 골격 그대로 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마 그렇죠. 그때 만들어진 입법, 그 위원회 논의 결과 만들어진 입법이 됐고, 입법 때도 제가 잘은 기억 안 납니다. 무슨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잘 해서 그 입법대로 됐고 아마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수 언론이나 뭐 한나라당 쪽에서 반대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크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네. 지금 보수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죠. 안도현 시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문재인 후보 지지 지역에서 전북에서 열렸다고 뭐 배심원들이 편향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요. 그 배심원들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이 제도 내에 마련돼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배심원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요. 그러니까 사회 샘플링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 남녀 비율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가 등등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위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배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미국인데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 게 아주 발전돼 있죠. 그거를 우리가 잘 도입한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인종도 보죠. 우리는 별로 인종 문제가 없지만, 예컨대 흑인과 백인과의 여러 비율이라든가 등등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또 법리 다툼이 치열한 부분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해볼 수 있는 이야기겠죠. 우선 첫째로 정치적 민감성의 문제는요. 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대법관도 선거 때는 나가서 투표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걸 밖으로 공무원이니까 공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선거 때는 작년에 박근혜 후보를 찍었든지 무슨 문재인 후보를 찍었든지 아니면 다른 후보를 찍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늘 보면 텔레비전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투표하는 장면도 늘 보도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의 그 정치 성향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되니 이거 여기다가는 무슨 정치적 사건 못 맡기겠다 이렇다고 그러면 답이 있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그럼 대법관이나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투표권도 뺏고 뭐 이래야 되나요? 그래 이건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업 법관도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구분하게 그 중립성을 지키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 거지요. 네. 그래서 이 배심 재판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식의 해결 방식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심 재판에 있어서 그 배심원들의 선정 방식이라든가 예. 또는 배심원들 내부의 여러 토론 방식이라든가 또는 배심 재판은 배심원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장, 그게 직업법관의 그 조언과 지시를 받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다 갖추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관을 신뢰하는 것처럼 일단 법관이라고 해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교해 보면 정치적 재판, 이른바 정치성을 띤 재판에서 일반 국민들이 더 공정하겠는가, 아니면은 그 직업 법관이 공정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배심을 공정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이고요. 네. 그다음 하나는 또 뭐였죠? 법리가 더 치열한 사건이죠. 예. 치열한 이제 그 법리 전문성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미국이라면 몰라도,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달리 배심원의 판결에 최종적인 그 결정권을 줘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에 뭡니까? 오제이 심슨 재판 배심 재판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 배심원들이 일반 시민들이 무죄라고 판단해 버리면 그냥 무죄인 겁니다. 네. 그냥 무죄로 결정이 나죠.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아직은 배심원들에게 배심원 결정에 권고적 효력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배심원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배심원들의 의견을 말하면 참고해서 직업법관이 결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정권이 지금 직업법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배심원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게 뭐가 전문성이 떨어지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직업법관이 네. 최종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아무리 어려운 법률 문제라도 최종적인 판단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배심원들이 좀 전문성이 서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하등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예. 자, 지방선거 얘기 잠깐만 여쭤보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남도지사 불출마 선언은 이미 하셨잖아요. 그럼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 없었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광주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지금 서울 잠실 송파을 지역의 위원장이고, 네. 또 나름대로 저 지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시장 출마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민주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하고 합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합당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요. 합당과 비슷한 거겠지만 벌써 몇 달 전부터 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세력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모든 정치하는 새로 할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 우리나라의 개혁 정치 세력이 총 집결해서 신당을 만들자 네. 하는 주장을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그냥 합당만에 그친 것도 아니고 더구나 기존 세력 간의 무슨 지분 나누기라든가 네. 뭐 그런 협상도 아니고 완전히 이 개혁 정당을 새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는 이 새 정당이 지향해야 할 어떤 국가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네.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자. 네. 또 하나는 그 당의 시스템이 무슨 기득권을 전혀 인정하지 말고 네. 모든 중요한 결정을 특히 그 당의 이른바 당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의 지도부 결정 선출이라든가 뭐 당의 지역위원장 선출이라든가 또는 공직선거에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평당원, 풀뿌리 당원과 또 공천의 경우에는 평범한 시민들, 네. 보통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그 결정권을 주는 형태로 네. 그런 상향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에 의해서 판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 완전한 개혁 정당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안철수 신당이 아직 당 차원은 아니니까 공동 창당, 뭐 안철수 세력을 포함한 여타 민주 개혁 세력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 창당을 제안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에 그 통합진보당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아까 우선 내세우는 비전이나 이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민주당 성격의 온건한 진보 또 확고한 개혁 그런 노선을 가진 정당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가, 네. 또는 또 구체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안철수 세력이 먼저 당을 만들면 그 당과 합당하는 형식을 할 것인가 등등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 논의해서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네. 큰 틀의 원칙이 하나는 뚜렷한 정말 정체성이 뚜렷한 국가 비전을 갖춘 정당. 또 하나는 완전한 상향식,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국민과 당원이 결정권을 가지는 정당. 이렇게 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주요 뉴스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사팀장 교체로까지 이어졌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범죄 혐의 추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수용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는 기존의 인터넷 댓글뿐 아니라 트위터를 통한 광범위한 활동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법원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 수뇌부의 수사팀장 교체 명분이 약화됐습니다. 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단행된 수사팀장 교체와 대검 차원의 감찰은 결국 수뇌부가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저조한 투표율로 치러진 국회의원 미니 재보선에서 여당이 두 곳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화성갑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여권 권력구도 재편에 핵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두 곳 모두 원래 새누리당 의석이었던 곳이지만 예상보다 크게 벌어진 표차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외 투쟁 병행으로 대표되는 김한길 체제의 강원 줄타기 전략에 대해 당 안팎에서 수정 요구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사전투표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 투표율에 못 미치는 33.5%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재보선보다는 8%포인트, 2011년 4월보다는 10%포인트 낮은 투표율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따른 선거 무용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캐피탈이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효성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해준 돈의 액수는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효성그룹과 형제회사인 한국타이어도 효성그룹과 같은 수법으로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회장이 그룹 총수로 있으며 조양래 회장의 차남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씨가 사장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연매출 10조 원 규모의 한진해운이 지분 15%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한항공으로부터 1,5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의 소유주는 제수와 시숙 관계로 시숙이 제수를 도와주는 셈입니다. 국세청이 이미 4년 전에 동양그룹의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부 추징금만 부과한 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비자금 규모는 2,300억 원대, 그러나 추징한 금액은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노조위원장 해고로 인한 현대증권의 노사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사측이 황두현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위원장 등 노조 상근자들을 징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두현 씨는 현대그룹 광고 협력사인 ISMG 코리아의 대표로 현대상선을 통한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정은 회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현대증권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숭례문 부실복원의 실태를 확인하는 종합점검단의 첫 현장조사에서 단청 훼손과 이음새 분리 등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숭례문 부실복원은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고 다음 정부에 떠넘긴 또 하나의 실정으로 남게 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오늘은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 가운데 한 대목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총리의 담화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대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갈통에 넣는 담화 내용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주저없이 조치를 취한다는 문장 구성이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검찰총장은 의혹만 가지고도 사퇴시킨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증거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여전히 나는 도움받은 거 없다, 나중에 보자, 이런 태도이니 명분도 일관성도 없는 뭐라고 할까요? 나치 정권이 이랬을까요? 총리가 대신 읽은 대통령 입장을 공갈통에 놓고 음절들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탄생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취한 법정책과 조는 과부는 오판할 것이로다. 대면 조사 결코 결단하지 않을 것. 나치 요물의 비일입니다. 사임을 부를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술에 취한 듯한 법 집행 정책과 졸고 있는 과부는 오판할 것이로다. 결코 대면 조사를 안 한다. 이런 오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치 정권에나 있을 법한 요물의 필, 느낌이 나고 또 앞으로 사임을 부를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치 요물의 필, 사임을 부를 저주. 왠지 좀 섬뜩하기도 합니다.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한 법정책과 조는 과부는 오판할 것이로다. 대면 조사 결코 결단하지 않을 것. 나치 요물의 비일입니다. 사임을 부를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공정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예비 조합원이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조합원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14,000명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출자금 납부를 깜빡하신 거 아니신가요? 1좌당 5만원.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이제 카드 결제도 되는데 이것도 모르셨죠?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납부해주시거나 계좌이체해주시면 바로 예비자를 떼어드립니다. 예비 조합원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는 길 완전 쉬워서 당황하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의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를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광희의 영화 쉐키 시간입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시작이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번 주는 어떤 주제의 영화를 골라오셨습니까? 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떠올려봤더니 일단 제일 유행하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말 같아요. 네. 상처받으신 분이 많은가 봐요. 항상 힐링 하는데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자주 유행하는 얘기가 이제 리더십이라는 말이죠. 예. 오늘 아침에 인터넷 서점에서 제가 리더십이라는 말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10,000개가 넘는 책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서점에 가면은 리더십 책들이 아주 굉장히 많죠. 예. 그걸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리더가 되려고 하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리더가 많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리더십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아닐지라도 좋은 리더를 알아보는 눈도 사실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리더십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영화, 최근에 극장 개봉한 영화입니다.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이달에 개봉한 영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이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의 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영화의 감독을 소개를 해드리면 폴 그린그라스라는 감독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 얼티메이텀. 네. 그 영화 감독입니다. 굉장히 영화 잘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원래 폴 그린그라스는 영국 출신 감독으로 북아일랜드의 이른바 피해 일요일 사건을 재현한 영화가 있어요. 블러디 선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로 2002년에 베를린 영화제 금검상을 수상했던 또 상당히 연출력에서는 실력을 입증한 그런 감독이고요. 이후에 이제 9.11 테러 당시에 납치당했던 여객기의 안 내부의 상황을 재현해서 보여줬던 플라이트 93이라고 하는 영화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 그린그라스 감독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영화적으로 이렇게 재현하는 거, 그것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화 캡틴 필립스도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2009년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당했던 미국 상선. 네. 그때의 상황을 이제 그대로 영화적으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납치와 구조 상황을 마치 생중계로 보는 그런 아주 현장감과 박진감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톰 행크스가 이제 영화 속에서 영화 제목 그대로 이 상선의 선장인 필립스 선장을 맡았습니다. 네. 근데 이 톰 행크스가 연기한 이 필립스 선장은 참 말하자면 우리가 리더에게 요구되는 그 원칙, 기본적인 미덕을 정말 ABC 그대로 쫙 옮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해적이 달려오니까 일단 저항을 하는데 결국은 해적에게 이제 화물선이 강탈당하게 되죠. 예. 해적이 배에 올라타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모든 선원들을 전부 그 배 밑바닥에 있는 엔진 칸으로 다 대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숨어라. 네. 빨리 가서 숨어라. 그리고 자신은 숨질 않아요. 거기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까지 숨어버리면 나중에 들키게 되면 다 같이 들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해적들의 시선을 딴 쪽으로 분산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선장이 자기가 스스로 인질이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일단 그 와중에 선원들 다 어디 있냐라고 해적들이 막 찾아내라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살짝 선원들이 들리게끔 그 무전 통신을 켜놔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해적들이 지금 엔진룸으로 너희들 찾으러 가니까 빨리 준비를 하든가 딴 쪽으로 숨던가 해라라고 하는 신호를,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가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 해적들에 의해서 구명정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해적들에게 이제 유일한 인질로 잡히게 되면서 네. 그 구명정 안에서 정말 사투를 건 그런 뭐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기는 아침이라 지금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아무튼 그런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리더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이해, 자신이 빛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리더로 섬기는, 그러니까 자신을 리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스스로 가장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캡틴 필리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밖에 또 시간이 조금 덜 남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코치 카터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200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리치몬드 고기호 팀의 농구 코치로 부임한 실존 인물 켄 카터라는 인물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 아이들이 너무 그 동네가 안 좋아서 흑인 농구팀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에 못 가면 전부 뭐 범죄 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거나 혹은 뭐 총에 맞아 죽거나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코치 카터는 아이들 무조건 대학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과목 C+, 그리고 전 과목 100% 수업률을 기본 전제로 깝니다. 그리고 이제 농구. 근데 이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 학부모들도 막 저항을 합니다. 아니 농구 선수들이 농구만 잘하면 되지 무슨 성적을 요구를 하느냐. 근데 나중에 이 성적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연습장을 폐쇄해버려요.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이 그 연습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들을 감옥행위나 범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 코치 카터에게는 이들 대학에 보내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농구팀 전원을 대학에 보내게 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꼿꼿이 지키는 리더의 또 다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감독 이름도 카터군요. 토마스 카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훌륭한 리더에 대한 갈증이 있는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영화 보시면 조금 더 재미도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은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런 처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처벌 형량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였죠. 답은 3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곤장형 4번을 선택을 해 주셨더군요. 뉴스바 10월 마지막 날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1월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정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